다음으로 홍성현 의장님께서 예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교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훈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홍성현입니다. 며칠 전 한국서발전 태안화력 발전소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 김충현님이 명복을 빕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재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업장에서 7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산재 발생을 막기 위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2중,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구나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재료와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고 약품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유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국내 총생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기술 클러스터 조성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전력 생산 1위 지역이며 국제분류 항만을 보유한 산업이 유충지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미래 산업과 첨단 기술이 중심지로 잡게 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지역 간 격차와 사회적 갈등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지방 청년들이 느끼는 기회의 박탈감도 해소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 분산 효과로 인해 수도권의 과도한 부동산 상승과 투기 과열 현상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소상공인 총부채는 719조 원을 넘었고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많은 6,07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며 금융 지원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충청남도가 중장기 계획을 주도하여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디지털 플랫폼 기반 조성, 상권에 맞는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의 또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계의 근본적 문제인 학교 폭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청양고교생 집단 학폭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려 4년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 등을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대처는 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도 말이 아닐 만큼 처참한 현실입니다. 우선 어떤 환경과 교육 방식이 이런 가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 검토로 폭력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인 조기 감지 시스템과 대응 절차 매뉴얼을 조속히 갖춰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림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성교육과 예방대책 마련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아동 청소년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정신건강 실태조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고 학교와 가정 행정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돌봄의 공격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훈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에서는 2024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정 여건이 눈물지 않은 시기일수록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단행적으로 반복되는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재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 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기호선으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고등학교와 태안 대기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분들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놓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5분 마련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태웅 지사님이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천댐 신속 추진을 요청하신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양 군민들과 천양군 의회에서 반대하는 지천댐 건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의원이 이미 지난 355회 임시회에서 노정 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이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책 방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지사님이 지금 행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 신속 추진을 요청하는 지사님이 저희가 청양군 비어본 지역 공동체 소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충남 도민들이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과 함께 가야 비로소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밀실협의, 중앙정부와 짬짬이 앉았던 일방 추진은 행정이 아니라 부를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불퉁이고 독설이자 독재라고 지혜야 올 것입니다. 주민 간 찬반 대립까지 첨예한 가운데 행정주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 사이를 이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대인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주민협의체 자체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협의체로는 어떠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협의체의 요청으로 선거 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인접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스물지역 반경 5km 지역 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 방문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도 의유화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천댐 건설 문제는 새 정부와 원전부터 논의하고 지천댐 건설의 가구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서양 군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강력히 축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대인건설 추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물발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수강분 여러분, 예산 출신 강한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온전한 기회를 주신 통성위원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한국 보건축박물관 고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 목적 문화를 수천 년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전해내려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산군에 위치한 한국보건축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전흥수 관장께서 자신이 전 재산을 투자하여 1998년 설립한 국내 유일 전통 목조 건축 전문 사립박물관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대표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보관한 모형 200여 점과 전통 건축 도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숙명은 무석사 불량수전, 법사 팔상전 등 이 건축가의 정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목재와 전통 연장 다양한 건축 기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서의 문화적인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보건축박물관은 단순한 미니어처 전시가 아니라 전통 기술을 실물로 구현한 교육형 박물관이며 목조 건축물이 가진 우주적 정밀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대목장의 혼과 기술, 조상들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수덕사, 추상업택과 함께 내포지역의 전통문화 벨트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계속 교육하는 것은 물론 충남 문화관광 발전이 전략 사선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축박물관은 재정난과 법적 행정력 불안정성 속에 존이고 이행의자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결정하였지만 막대한 부지 보수 영광 추가
투자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민간과 교육, 종교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조문화유산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공공기관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보건축박물관이 보유한 건축물과 사료 그리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1조 제1항에서도 문화유산을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유산은 건축물 하나하나가 시대의 철학과 기술, 미적 가치와 민족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실물 자료입니다. 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충남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기에 이제 충청남도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건축 박물관과 같은 핵심 문화자산을 위한 공공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남도 차원의 관리 주체 확보, 재정 투입,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추진과 국도비 지원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축 박물관은 목조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대목적인 열정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무한 책임이기에 보건축 박물관이 충청남도의 귀중한 공공문화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대한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공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균 수령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 사회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노인 비중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나타나며 충남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도 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24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나타나며 인구 전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청소, 식사 등 가사 서비스,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 등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 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천여 명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에 49시여 입소 점원은 약 9,600명으로 65세 노인 인구 973만 명 대비 0.09%에 불과하여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을 포괄하고 주거, 가사,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공공유휴시설과 유휴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시설로 활용 가능케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돈의 폐교를 활용하여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 충남도내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0개 폐교 중 매각, 자체 활용 등 처리 완료는 243개, 관리 폐교는 37개입니다. 관리 폐교 37개 중 대부 9개, 자체 활용 3개이며 보존관리, 매각 추진 등 미활용이 25개인 상황입니다. 한편 폐교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양궁 연습장, 체험학습장,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소득 증대시설, 귀농 기촌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학교 부지는 접근성이 높고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여 설계되었으며 특히 운동장 등 무대 시설 활용이 뛰어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공간, 특히 돌봄 서비스, 건강 여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부터 폐교 용지와 시설을 노인 요양시설로 전환해 사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전해의 자명경 속에서 노후를 즐기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 미활용 중인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고 나아가 노인과 유아의 세밀한 교류가 가능한 노이자 복합 공간으로 활용도 제안합니다. 모쪼록 충청남도와 충청도 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며 5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을 높게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1차 경우 이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소규모 학교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합법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통합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정도의 지원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버티라고 말했고 참아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 차차도 타기 힘든 버스를 갈아타며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 승합차로 이동하는 학생들, 매일 아슬아슬한 등굣길을 걸어야 했던 학생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학생 수가 적다는 소리로 감차 내지 차량이 변경되는 등
지원이 줄어들어 학부모님들이 직접 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은 434개 교회에 586대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 차량입니다. 연간 200억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 운영비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업무 부담,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통학 차량 재배치 등 자율적 관계에 부딪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8일 마침내 일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을 통학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통학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들을 수 있는 공평한 통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 기준의 복지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권리입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우리 학생들은 똑같은 충남이고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차별 없이 등하교 할 권리, 위험 없이 입학할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더는 유예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제 우리는 답을 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은 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뀐 법은 시작일 뿐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실행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의 아이도 통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 주십시오. 행정 편의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구하십시오.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계약하십시오. 도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밀어두지 않습니다. 통학만큼 교육복지의 사업지대가 머무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다니는 학교가 어떤 규모든 모두가 안전하게 공평하게 통학할 수 있는 충남, 그것이 진짜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어른들이 다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충남의 학생 통학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길 기대하며 충남형 통학버스를 준비합시다. 이상으로 공감을 마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20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웅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지속된 서산 현대 올림픽의 패널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환경부 그리고 기업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8월 권익위 공익 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범죄였습니다. 우정부 직원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올뱅크는 패널을 포함한 회수 130만 톤을 기화시켜 대기 중에 배출하고 146만 톤의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로 불법 배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6년, 공익제보 후 4년 만에 법원은 지난 2월 26일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5천만 원의 벌금을 경과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처럼 점검을 피해가며 실제로는 독성 물질을 유출했습니다. 제1심 8견문이 범죄 1년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8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971일 동안 범죄는 1820번 반복됐습니다. 페놀은 소화기,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으며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맹독 물질입니다. 현대올뱅크 폐수배출 시설에 배출된 폐수는 배출 허용 기준이 2.5배의 페놀과 12.6배의 페놀류가 함유되어 방지시설을 거쳐 정화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런 물질이 5년 동안 여과 없이 충남 서산의 하늘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성과 조직성이 분명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대올뱅크는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올뱅크는 지난 4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물환경보전법이 수질 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물에 섞여있는 상태로 내보내는 행위인데 현대올뱅크에서는 기와에서 보낸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입니다. 환경부는 2020년 해당 사건에 대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환경권과 생명권을 경시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의 다름 아닙니다. 충남도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폐수배관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간첩으로서 세밀하게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이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자 충남도와 서산시는 그저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난이 소관 사고를 쳐다보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민은 다음과 같이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첫째, 환경부의 즉각적인 과징금 1,509억 원 부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징금을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우가 건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충남도와 현대올뱅크, 서산시와 서산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 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대비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셋째, 도민이 환경권, 지역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며 책임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로 위반된 대형 사업장의 추도 점검 권한을 다시 찾아오고 관리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이 애로사항만 경창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강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며 의익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산다면 그것은 공존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 도민이 보상을 받으려면 도민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제는 생명과 안전, 환경을 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충남도 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출신 이재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회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위원 도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령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성군본부가 위치해 국방, 군사, 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인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가 군과 함께 성장해갔으며 매년 대령 군문화 축제가 이를 뒷받침하지만 군사 국방 자산을 보훈 문화와 연계 발전시키는 세계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령시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훈가치 확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계승, 비옥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시설과 문화정원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나라 사랑과 보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훈위원회 제안은 대령시의 역할 강화와 국민 보훈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독일의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 영국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인 보훈 기념관입니다. 대령시가 지닌 풍부한 군사사, 자산을 기반으로 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 기념물 등을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보훈 관련 행사나 전시회를 정례해야 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 국가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지역의 보훈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설 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보훈광장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훈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공간을 마련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상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는 대전 국립현충원과 연계한 호국 보훈파크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호국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는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훈 광장 조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투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역사 교육의 상으로 계획 중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역사적 특성과 연계해 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대령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주며 군사적 상징성과 국방 걱정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도시로서 보훈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가가 지역 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방향은 대령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공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보훈 문화 중심 도시 완성을 위해 보훈 요양병원의 설립도 제안합니다. 충남도는 많은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훈 대상자들의 치료, 복지를 위한 보훈 요양병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보훈 요양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중부권 보훈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 요양병원을 설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계룡시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훈 요양병원 설립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보훈 문화와 연계한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륙 시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토대입니다. 이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대륙시를 보훈 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충청남도에 보훈 요양병원을 설립하는 일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존경의 실천이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전과야 국방의 격화 청룡단지 고장 문산 출신 윤기혁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에게 1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국민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태현 부시장님과 김기철 국감의원을 비롯한 언론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로운전자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가 커졌고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충남도 도로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1,9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운전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운전자의 운전을 계속 허용하자니 사고 위험이 높고 면허를 제한하자니 생활이 막막해지는 딜레마에 놓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과 같은 수도권, 광역시 등은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이 있어 면허를 반납해도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계신 어르신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는 단순한 반납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이용권 박탈로 이루어집니다. 의정활동을 다니며 지역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70대, 80대의 어르신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를 혼자 운전하며 대놓고 면허를 반납하거나 이동수단이 없는 어르신 진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있지 않은 버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한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택시를 불러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그런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면허 반납 정책은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교통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도로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32%, 계룡시 1.23%입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인 청양, 부여, 태안의 경우 사례대로 1.31, 1.28, 0.5%입니다. 이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면허 반납이 어려운 구조조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군별 면허 반납 이센트 면허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1년에 한 10만원 지원에 그치며 일부 지원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운전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책입니다. 매년 지급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농촌이나 도서, 상간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운전자에 대한 일률적인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지향하고 대신 교통사고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능력 검사 교육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능력은 개인의 신체 및 인지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하고 인지검사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검사 횟수를 확대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인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도 면허갱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운전자 방지 장치 등을 교통 취약 지역에 널리 보급하여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찰이 해당 운전자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도 이 경우 소천군이 대상이 되었는데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또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만으로 접근하면 셋째, 여러 반납 지원금 확대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일회성 10만원의 지원금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족합니다. 자차 운전이 유일한 이동수단인 농촌에는 면허 반납의 불편을 대체하는 수준만큼의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현 부장님, 도로가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을 막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도로운전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에는 안전과 이동의 균형, 그 협력을
농촌의 현실에서 자세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국민 여러분, 춘지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약 25%를 분담해 오고 있으며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있습니다. 지금도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는 도민들이 감내해온 막대한 희생이 존재합니다. 대도위원과 해양 생태계 파괴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으로 지역 재정 여건과 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킬로와트/시간 0.2원이 화력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로 과세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 배출과 그에 따른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허브스 모자라 해양이 12.95원, 환경이 9.22원, 고령 7.22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자원 시설때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수익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화력발전은 현역세의 적용이 제한되어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개선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탄핵 자주권 보장과 발전소의 오염 정도와 외부 비용을 반영한 차등 탄력수요 도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환경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 2월 이른바 분산 에너지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한 전기요금 거의 비대의 도입은 전력 생산지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력 자금률 200%를 넘기며 수도권이 전력을 감당해온 충남으로서는 최대의 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이른바 분산 특구 지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대규모 전력 수요 공급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분산 특구 지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는 전력계통 투자 우선 지원, 전력 직접 거래 허용,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 ESS 중심의 I200 기반 신재생 전환 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충남이 생산하는 풍부한 전력을 적극 활용하여 AI,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국가 전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의 피해와 기여를 정당하게 반영한 공정한 보상과 과세 자주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강점을 전략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충청남도 에너지국의 신설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수도재측, 기술개발, 효율 제고, 에너지 빈곤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핵심 영역입니다. 에너지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 에너지 안보 위협,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부서 간의 정책을 조정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래 패권의 핵심이며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고 전력 중심인 기술 자립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급등을 전망하며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 기반 산업이 미래 산업이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더욱 힘센 충남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여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남이 단순히 전력 공급 요충지에 대해 머물 것인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허브로 거듭날 것인지 우리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력 공급 기업들이 감안한 에너지 파시리티 개편과 그에 따른 정당한 충남도의 전력 요금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국 이를 위에 전담 조직 에너지국이 뒷받침되어 전력 시스템 전환과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면 석탄 화력 등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과 위기를 새로운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강림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기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 지사님과 김기철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단호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사리 산 121번지에 소개한 당진시 향토문화 유적지 제11호 영웅바위가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증명하고 영웅바위를 지키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정책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사에서 경기도 초등생활교육과에 당진시 신평면에 소재한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다고 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영웅바위를 검색해보면 마치 영웅바위가 경기도나 평택시에 소재한 것처럼 보이는 언론기사나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웅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타시 도민들이 영웅바위를 검색해본다면 경기도 또는 평택 소유의 문화유산으로 잘못 인식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재 문제를 떠나 충청남도 그리고 당진시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담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영웅바위는 명백한 충청남도와 당진시에 소재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매우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삼국시대의 이마필기에 따르면 한진 등류에 영웅함이 우뚝 서 있는데 그 높이가 100척가량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충청도 영궁함으로 대흥 여지도에도 영궁함으로 해상 경계상 충청남도와 당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에 소재한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충남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홍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해당 문제를 지적하자 언론 보도 이후 경기도 생활교육과서에 관련 내용을 삭제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평소 우리 도에 소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와 도계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며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전례가 있습니다. 신평면 매립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이유와 평택이 육지로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리적 측면이나 효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 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 도계 분쟁의 선례를 볼 때 앞으로도 영웅바위의 소유권과 소재지는 중요한 문제로 작용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웅바위를 더욱 소중히 지키고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소유, 소재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명확히 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소재를 분명히 조명하는 홍보 자료 및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진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웅바위를 충청남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승격할 수 있는 중장기 플랜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영웅바위 사태를 보고 충남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충남도가 영웅바위의 주인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구두리구장 천안의 광덕 풍세 신방동을 지역으로 가는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만 원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훈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만 원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화재 경우 시각표지 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2%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1인 가구나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돌봄을 넘어 노인의 생명을 지키는 주거 안전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재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신체 기능 저하로 빠르게 대피하지 못하고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인해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봐주시죠. 보시는 영상은 얼마 전 저희 지역구 마을에 화재 발생하여 소방관들이 불길을 치료하는 모습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이 빠른 신고로 소방관들이 빠르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이 집에 거주하시는 두 어르신은 이렇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화하는 소란과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하다 소방관들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서야 집 밖으로 대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난청으로 화재 경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인 523명이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경고 신호입니다. 현재 충남의 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일반 화재 감지기는 대부분 청각 중심의 경보 방식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삐삐 소리를 내는 이 경고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유용지입니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화재 경보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각표시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는 소리뿐만 아니라 강한 빛빛이나 연멸 등을 함께 작동시켜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화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각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생명보호 장치입니다. 본 의원이 도청사와 우리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시각장애인 3,238가구의 시각표시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우리 부모님을 위한 시각표시
화재 감지기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7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는 시각표시 화재 감지기를 설치를 의무적으로 보급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잠든 어르신을 위하여 냄새로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화재 경보기 개발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재 발생 시 고추냉이 냄새를 분사하는 화재 감지기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노후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복지부서가 협력해 화재 감지기 설치, 점검, 관리 체계를 구축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 고립된 고령자에게는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시각표시 감지기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빛이자 위험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누구나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상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형 도사님과 김진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2027 섬 비엔날레 개최지 보령 출신 현상범 의원입니다. 2027년도 원산도와 고대도를 시작해서 5개 섬에서 2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섬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자연과 예술의 섬 일본 나오시마를 섬 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들과 자리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섬 이장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것은 아마 비엔날레 밑거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오시마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 섬이었습니다. 이런 섬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1987년 시작된 나오시마 프로젝트입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오염되어 버려진 섬을 한 기업가가 단순히 미술관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섬 전체를 현대 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예술을 지역 활성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주변 10개 섬들을 묶어서 3년마다 세토우치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시마는 꼭 여행 가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되어 있고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는 전 세계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나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도움과 참여가 늘 함께하여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미리 계획된 시기에는 개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또한 주민들이 예술제 준비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술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와 섬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고유성 지역 공동체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민과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삶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주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도시 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을 도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목표라는 것을 나오시마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나오시마 도시재생에는 그것만이 색이 더 잘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오시마의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는
집 앞 화단을 가꾸고 그곳에 마을과 관련된 소품을 장식해놓고 관광객들에게 고유 음식을 제공하며 길을 안내해주는 사소한 일들이 모두 주민 참여했습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 관계자의 말로는 섬의 주민들이 이 예술들을 거듭할수록 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예술이 속에서 한다는 자긍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16km의 둘레의 작은 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65만 명 이상이며 관광이 살아나자 인구도 늘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늘어서 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는 오늘날 국내 많은 지자체들이 롤모델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현 지사님, 우리 섬비엔날레가 한국판 나오시마 세토우치 국제예술제가 됐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입니다.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섬 비엔날레의 개최는 충남의 섬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섬 비엔날레 성공 개최에서 사람들만 많이 찾는 섬 말고 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해내는 노력이 우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섬을 표준 삼아 오랜 세월 섬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섬 비엔날레의 목표가 섬과 섬 주민이 지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객들이 섬을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재생하고 복원하되 해양 생태계 회복과 섬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을 통해 진정 그 섬만이 갖고 있는 섬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예를 놓기 위해 나오시마의 예를 들었지만 저는 우리 섬 비엔날레가 단순히 나오시마 성공을 사례를 답습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섬 비엔날레가 우리 충남만이 색깔이 더해져서 사람과 바다, 섬의 상생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되길 간절히 희망하면서 5분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